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여파는 가슴에 남는다고. 그대들은 명절 연휴가 끝난 뒤 며칠이고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분명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눴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차오르던 경험 말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고 그 말을 곱씹을수록 얼굴이 뜨거워지던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자 되새기던 그 말들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깝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해도 된다고. 오래 알았으니 서로를 이해할 것이라고. 편한 사이니까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는 더 무겁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처의 골은 더 깊다는 것을. 사람은 낯선 이의 말에는 방어막을 세웁니다. 경계하고 걸러듣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가족의 말 앞에서는 무장을 해제합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설마 나를 해치려고 그러겠느냐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더 아픈 법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손에서 건네받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명절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우리는 왜 자꾸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왜 헤어진 뒤에야 후회하는 것일까요? 왜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매년 다짐합니다. 올해는 다르게 하겠다고. 그러나 막상 마주 앉으면 익숙한 말들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그리움이 사무쳤고 함께 있지 못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가족에게 무심히 던진 말들이 유배지의 긴 밤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서 그는 거듭 당부했습니다. 말을 아끼라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말이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고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을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왜 상처가 되는지,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말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 말을 삼가는 것만으로도 명절의 풍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의 양으로 전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하지 않는 말이 가장 깊은 배려가 된다고. 명절의 식탁 위에는 음식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자리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은 음식보다 오래 남고 차가운 말은 어떤 산의 진미도 무색하게 만듭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도 날카로운 말 한마디의 맛을 잃습니다. 어쩌면 그대들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다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들, 그것이 상처인 줄 모르고 던지는 말들.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 사이에는 넓은 강이 흐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5가지 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가야 할 말은 비교입니다.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느냐? 누구네 집 자식은 벌써 어떻게 됐다더라? 형은 그 나이에 이미 어땠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명절마다 식탁 위에 오르내리는 익숙하지만 치명적인 말들입니다. 정약용에게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 정약전은 뛰어난 학자였고 동생 정약종은 깊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서로 비교당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누가 더 총명한가? 누가 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누가 더 과거에 빨리 급제할 것인가? 그러나 훗날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번도 형제를 비교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비교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지, 비교의 칼날 아래서 자존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비교는 선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을 주려는 것입니다.
분발하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을 보고 배우라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형제 중 성공한 사람을 예로 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모자란다는 판정으로 들립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해석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틈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형은 그 나이에 벌써 집을 샀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느냐고. 아버지는 격려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름대로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채찍이 약이 된다고 믿는 세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가슴에는 못이 박힙니다. 그는 이미 형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왔습니다. 밤마다 형의 성취와 자신의 처지를 견주며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마저 그 상처를 건드립니다. 둘째는 밥맛을 잃습니다.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집니다. 내년 명절에는 핑계를 대고 오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비교의 말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당사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된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형은 동생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봅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자신은 칭찬받았는데 그 칭찬이 동생에게는 비수가 됩니다. 형은 동생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동생은 형과 눈을 마주치기 싫어집니다.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갑니다. 명절 자리 하나가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마디 말이 수십 년 정을 갈라놓습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한 번도 형제를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학연에게는 학연만의 강점을 말했고 둘째 학유에게는 학유만의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듯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도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비교 대신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걷든 나는 너를 믿는다.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내 편이다. 힘들면 말해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들입니다. 비교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신뢰의 말은 사람을 펴지게 합니다. 등을 떠미는 것과 손을 잡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채찍과 손길의 차이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 말을 들은 뒤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 돌아가는 길에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잠시만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교는 삼키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가족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배려입니다. 사람은 비교당할수록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비교의 말은 겉으로는 격려처럼 들리지만 속으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에서마저 비교당한다면 사람은 갈 곳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삼가야 할 말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재촉입니다. 언제 결혼하느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둘째는 안 가지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명절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이래처럼 여겨지는 말들입니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혼인과 자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 일, 집안의 경사, 사회적 의무. 그러나 정약용은 자녀들에게 혼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의 장가가는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재촉하는 편지 대신 때를 기다리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은 당사자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혼이나 출산에 관한 질문은 왜 상처가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근황을 묻는 것이고 조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대부분 이미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원하지만 여건이 안 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가 아이에 관심이 없어서 안 낳는 경우도 드뭅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상황, 부부 사이의 고민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사정을 모르면서 던지는 질문은 상처가 됩니다. 당사자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을 생각해 봅니다. 35살, 결혼을 하고 싶지만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묻습니다. 올해는 좋은 소식 없느냐고. 소개팅이라도 해보라고. 남자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그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넘깁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볼게요.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라 버텨야 할 날이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임신을 시도했지만 실패를 거듭한 부부에게 둘째는 언제냐고 묻는 것은 그들의 상처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눈빛을 교환합니다. 설명하기도 숨기기도 지칩니다. 그냥 아무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집에는 모르는 사연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은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묻지 말아야 합니다. 궁금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배려입니다. 관심을 표현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열린 질문을 하면 됩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할 것이고 없으면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결혼이나 출산은 상대가 먼저 꺼내기 전에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물어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질문은 남의 질문보다 무겁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경계를 넘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물어보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가장 깊은 관심입니다. 세 번째로 삼가야 할 말은 외모에 관한 언급입니다. 살이 쪘네, 빠졌네, 늙어 보인다, 안색이 안 좋다, 왜 이렇게 초라해졌느냐. 이런 말들입니다. 만나자마자 위아래를 후어보며 던지는 첫마디, 그것이 명절 내내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됩니다. 정약용은 외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옷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고. 얼굴을 보지 말고 행실을 보라고. 겉모습은 변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만나자마자 외모를 평가합니다. 인사 대신 품평을 합니다. 외모에 관한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모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과 얼굴에 대해 크고 작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첫마디로 그 부분을 집어서 말합니다.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놓는 것 같은 기분이 됩니다. 한 젊은 남성을 생각해 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체중이 늘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없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갔더니 큰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얼굴이 보름달이 됐네. 이모가 덧붙입니다. 관리 좀 해야겠다. 그러다 장가도 못 간다. 웃음소리가 식탁에 번집니다. 그 남성은 웃으며 받아칩니다. 그러게요, 좀 빼야죠. 그러나 속으로는 움츠러듭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질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가 내 밥그릇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흰머리가 보입니다. 본인도 거울 앞에서 세월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명절에 만난 동서가 말합니다. 언니 많이 늙었네.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어. 관리 좀 받아봐.
그 말을 들은 여성은 하루 종일 이마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신경 쓰이지 않던 것이 갑자기 크게 보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사치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평가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가족 앞에서마저 외모로 판단당한다는 사실이 서글퍼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안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무슨 일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외모는 변합니다. 살이 찌기도 빠지기도 하고 주름이 생기기도 머리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상대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외모를 품평하는 방식이 아니라 걱정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많이 힘드냐고. 요즘 잠은 잘 자냐고. 무리하지 말라고. 이런 말은 평가가 아니라 염려로 들립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외모를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말을 삼켜야 합니다. 대신 상대의 눈을 보며 말해야 합니다. 만나서 반갑다고. 보고 싶었다고. 얼굴보다 존재를 반기는 것. 그것이 가족 사이의 진짜 인사입니다. 네 번째로 삼가야 할 말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것입니다. 너 예전에 이랬잖아. 그때 그 일 기억나지? 옛날에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끄집어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정약용에게도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경솔한 판단, 벼슬에 있을 때의 교만, 친구와의 다툼. 유배지에서 그는 그런 기억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난 허물을 들추지 말라고. 이미 뉘우친 잘못을 다시 꺼내는 것은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가족 사이에서 과거를 들추는 일은 왜 이토록 흔할까요? 오래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 사춘기 때의 반항, 어른이 되어서 저지른 잘못. 가족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처럼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풀어지는 자리에서 그 기억들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한 중년의 남성을 생각해 봅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빚을 졌고 가족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후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명절마다 형이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그때 네가 사업한다고 돈 빌려갔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형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동생에게는 비수입니다. 아무리 갚았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일로 평생 빚쟁이 취급을 받습니다. 동생은 형을 피하게 됩니다. 명절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사람을 현재에서 과거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과거의 잘못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를 꺾습니다. 어차피 가족에게는 예전에 내가 진짜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과거를 들추는 말은 사람의 미래를 막습니다. 물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역사에서 배우듯 지난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을 얻는 것과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릅니다. 만약 과거의 일이 교훈이 되려면 당사자가 스스로 꺼낼 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때 일해서 힘들었어 하고 상대가 먼저 말할 때 공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들추는 것은 공격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묻어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고. 덮어둠으로써 지켜지는 것들이 있다고. 가족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언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잊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누가 불편해할까? 재미있는 추억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인가? 웃음 뒤에 숨겨진 표정을 읽어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해주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예전의 잘못보다 지금의 노력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현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교하는 말, 결혼과 출산을 재촉하는 말, 외모를 평가하는 말, 과거의 잘못을 들추는 말, 한쪽 편을 드는 말. 이 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악의가 없습니다.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말이 많고 그 말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나가지만 그 말의 주인은 듣는 사람이 된다고. 내가 무슨 뜻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의도와 해석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관계에서 벽에 부딪힌다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닿게 하는 것이라고. 가족 사이에서 이 간극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성격을 아니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습니다. 걸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말이 지금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잃지 못하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매년 명절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왜 사이가 멀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만남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쌓였던 이야기를 다 나눌 수도 없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갈등을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명절입니다.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세 초만 멈추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두워질 것 같으면 삼키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 대신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굳이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이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으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셋째, 평가보다 공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기 전에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보다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땠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심판이 되려 하지 말고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명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가벼워집니다. 피하고 싶었던 자리가 기다려지는 자리가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입에 붙은 말은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딱 하나만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조심하라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라고. 그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수양이라고.
그의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선택이 모여 가족의 역사가 됩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달을 보며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그는 결코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홀로 있을 때 절실해집니다. 명절에 모이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유배에서 배운 것은 학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가치, 말의 무게, 함께하는 시간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명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했던 말들 중에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대의 얼굴이 어두워졌던 순간이 있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왜 그 말을 했을까 자책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명절에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지난 명절에 들었던 말들 중에 마음에 남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간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가슴에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말은 공기처럼 흩어지지만 그 흔적은 마음에 남습니다. 좋은 말의 흔적은 따뜻함으로 남고 나쁜 말의 흔적은 상처로 남습니다. 명절에 나눈 말들이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다음 명절까지 그 말들이 가족 사이를 맴돕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남길지 신중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유배가 풀린 뒤에도 그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을 아꼈어야 할 때 아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 보인다고. 그의 후회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달라지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촉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들추지 마십시오. 편들지 마십시오. 대신 바라보십시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말보다 존재로, 조언보다 온기로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족의 참뜻입니다. 도입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떠올립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뒤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한마디를 아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은 그대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을 따뜻하게 지키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명절 자리에서 입을 열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할까, 멀어지게 할까? 그 질문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한 시간의 온기뿐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그 온기는 남습니다.